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7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을 보세요. 자, 정수시설 내에서 취수시설이 침사지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침사지입니다. 자, 표면 부하율은 2에서 5m/m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에서 표면적이나 수면적을 나눠준 값이죠. 얼마가 돼야 되나요? 0.2에서 0.5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진의 평균 유속은 30c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30cm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2에서 7cm/s 이하. 그리고 답은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얼마? 0.6에서 1m 정도의 여유고, 각 장치에 해당하는 여유고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0.6에서 1m는 60에서 100cm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의 유효수심은 2에서 3m. 유효수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깊이를 유효수심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퇴사심도라는 것은 슬러지가 가라앉아 있는 높이죠. 1m 이하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라본도 틀렸죠, 그죠? 자, 라본에서도 유효수심이 2에서 3m가 아니고 얼마요? 3에서 4m. 그 다음에 퇴사심도는 0.5에서 1m. 그래서 답은만 제대로 됐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침사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숫자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답을 출제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최종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침전성이 양호한 슬러지의 부상 원인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자, 슬러지가 부상이 된다는 것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부상을 하는 거죠. 근데 침전된 물질이 가벼워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부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슬러지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부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죠? 공기죠. 공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탈질.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니까. 그래서 탈질에 의해서 공기가 발생을 해서 슬러지에 질소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벼워서 슬러지가 상승하겠죠. 그 상황을 슬러지 라이징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탈질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질산화가 아니고 탈질 작용.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 결합잔류염소의 살균력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우리가 염소 살균에서는 pH가 낮은 상태, pH 7 이하를 낮다고 하고 pH 7 이상을 높다고 해요. pH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을 하면,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살균력이 강하죠. 그래서 pH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게 HOCl이에요. 그래서 염소 소독제로서는 HOCl이 제일 강하죠. 자, 그 다음에 높은 pH에서 발생한 게 OCl-. 따라서 HOCl은 OCl-에 비해서 살균력이 80배 이상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라민이 제일 살균력이 약하죠. 따라서 HOCl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OCl-, 그리고 클로라민 순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보시게 되면, 슬러지 계량 방법 중에서 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세정입니다. 알카리도를 줄이고 슬러지 탈수에 사용되는 응집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료 성분의 순도가 높아져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가 세정이라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비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화 슬러지를 물과 혼합시킨 다음 재침전시킨다. 슬러지 탈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 공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활성 슬러지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뜻하는 겁니다. 답은 포기조 내에 미생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잉여 슬러지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잉여 슬러지라는 것은 뭐냐면 폐슬러지, 제거해야 되는 슬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FMB라는 것은 먹이와 미생물의 비입니다. 자, FMB를 낮추기 위해서 잉여 슬러지의 배출량을 줄이고 반송유량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잉여 슬러지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답은 핀플럭이라는 것은 플럭이 깨지는 것을 뜻합니다. 핀플럭 현상이 발생하여 잉여 슬러지의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그랬어요. 슬러지가 가라앉아 있음으로써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핀플럭도.
그러니까 설러지가 없으면 핀플럭이 생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설러지 배출량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혼합 활성 설러지 공정으로 용해성 BOD5가 250mg/L인 유기성 폐수가 처리되고 있다. 유량이 15,000m의 삼성포대이고 반응적 부피가 5,000m의 삼성일 때 용적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용적 부하율의 단위를 보면 kg/m의 삼성대이, 따라서 kg/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 자, 여기서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 자, 250mg/L에 10의 -3성을 취하면 0.25kg/m의 삼성이 되겠죠? 여기에 유량을 곱하게 되면 BOD 총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누기 미터의 삼성, 반응조의 부피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BOD5는 0.25kg/m의 삼성이죠. 그리고 Q라는 값은 15,000m의 삼성/day, 부피 V는 5,000m의 삼성. 따라서 0.75kg/m의 삼성/day라는 BOD5의 용적 부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면 그 단위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쉬웠는데 그 의미하는 단위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어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들어놨다가 항상 그렇게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단위를 보면 아, 지금 어떤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3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미생물의 고정화를 위한 펠렛 재료로서 이상적인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처리 처분이 용이해야 됩니다. 압축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 분배 계수, 다시 말해서 분리가 잘 돼야 돼. 분리가 잘 되는 걸 분배 계수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낮을 것이 아니라 높을 것. 고정화 시 활성 수율과 배양 후의 활성이 높을 것 따라서 분배 계수가 높아야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에 보시면 협착과 관련된 등온협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갑은 랭밀러식, 나번은 프로인더 D의 등온협착식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번에 보면 AT식, 답번에 BT식. AT식이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은, 나번, 라번은 등온협착식입니다. 그리고 35번 설러지의 함수율이 95%에서 90%로 줄어들면 설러지의 부피는 우리가 설러지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함수율에 관계되는 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죠. V1, P1은 처리 전, V2, P2는 처리 후예요. 자, 따라서 함수율이 95%면 처리 전, 그리고 90%면 처리 후. 따라서 대입을 하세요. P1 자리에 95, P2 자리에 90. 따라서 V2 나누기 V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염소의 살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균 강도는 HOCl이 OCl-보다 몇 배? 80배 강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HOCl이 OCl-의 80배 이상. 그리고 나번 염소의 살균력은 온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강하죠. 유일하게 pH가 낮을 때 살균력이 높아지는 게 염소 소독이에요. 다음에 클로라민은 소독 후에 물에 이치미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살균력이 약해서 살균 작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균력이 약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염소는 대장균 소화기 계통의 감염성 병원균에 특히 살균 효과가 크나 바이러스는 염소에 대한 저항성이 커 일부 생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클로라민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농축소 설치를 위한 회분 침각 농축 시험의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설러지의 초기 농도가 20g/L라면 5시간 정치 후에 설러지의 평균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와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러지의 평균 농도를 계산했을 때 초기 농도 곱하기 초기 계면의 높이 나누기 5시간 농축 후의 계면의 높이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초기 농도는 지금 주어졌어요.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여기 보면 20g/L. 그죠? 자, 20g/L로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몇 시간 정지시켰느냐면 5시간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5시간 정지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계면의 높이가 5시간 농축 후에 계면의 높이가 20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초기는 처음에 계면 높이니까 70cm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는 70cm, 5시간 정지됐을 때는 20cm, 그리고 초기 농도는 지금 주어졌죠. 20g/L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슬러지의 평균 농도는 70g/L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탈질 공정의 외부 탄소원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자, 주로 우리가 메탄올, 그리고 초산, 소화조의 상징액들을 탄소원으로 많이 써요. 근데 색석회라는 것은 응집제죠, 응집제. 그래서 철륨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생석회 이런 것들은 응집제이기 때문에 탄소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철과 망간 제거 방법에 사용되는 산화제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철과 망간 제거에서 사용돼야 됩니다. 철과 망간을 제거하는 산화제로는 과망간산염이라고 있어요. MnO4. 그래서 카본이 과망간산염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량이 500m의 삼성포대이고 BOD가 1000mg/L인 폐수를 살수 여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여자에 대한 BOD 부하를 0.2kg/m의 삼성대위로 할 때 여상의 용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0.2kg/m의 삼성대위. 왜 핵심이 되느냐면 단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kg/day라는 게 뭐예요? BOD의 총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용적이죠. 따라서 폐수량이 500m의 삼성/day. 자, BOD가 1000mg/L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kg으로 되어 있으니까 kg으로 바꾸면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니까 1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BOD의 용적 부하가 지금 0.2kg/m의 삼성대입. 그리고 BOD의 농도가 1kg/m의 삼성. 자, 유량이 폐수량이죠. 500m의 삼성포대에 따라서 최적 보이. 그래서 최적 보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2500m의 삼성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세요. 시료 중에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금전곡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소리죠. 그럼 금전곡선의 종류는 내부표준법, 그리고 금전곡성법, 그리고 표준물 첨가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확수법이라는 것은 없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칙 중에서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냉수는 15도씨 이하, 창고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4에서 15도씨가 아니고 몇 도예요? 0에서 15도씨. 자, 그리고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상온에서 합니다. 그리고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BOD 실험을 할 때 사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 용존산소가 적당히 감소되도록 시료를 시식한 조합 중에서 틀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BOD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가번에 오염된 하천수는 25에서 100%,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는 얼마죠? 1에서 5%. 자, 그리고 처리해서 방류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오염이 심한 공장 폐수는 0.1에서 1.0%. 따라서 나번이 틀렸는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량 측정 시 적용되는 웨어의 웨어판에 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웨어판입니다. 자, 가번 웨어판 안측에 가장자리는 곡선이어야 된다 돼 있어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어야 됩니다. 나번 웨어판은 수로의 장축에 직각 또는 수직으로 하여 말단의 바깥틀에 누수가 없도록 고정한다. 그리고 답은 직각 삼각 웨어판의 유량 측정 공식 Q는 KBH의 2분의 3성. 자, 이거는 삼각이 아니고 뭐예요? 사각위어죠. 만약에 삼각위어라고 하면 삼각위어에서는 Q는 KH의 2분의 5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웨어판의 재료는 10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내구성이 강한 철판이다. 여기서 10mm가 아니고 3mm 이상.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버리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고쳐서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놀 PCB입니다. 분석 시 이용되는 검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검출기는 전자포역형 검출기를 사용해요. 자, 일반적으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검출기도 마찬가지 ECD라는 전자포역형 검출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망간의 자유성 갈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과요오드산 칼륨법은 MnE+를 KiO3로 산화해서 생성된 KMnO4를 파장 552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파장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52나노미터가 아니고 얼마예요? 525나노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 염소나 할로겐 원소는 MnO4-의 생성을 방해하므로 염산 1%를 가해서 방해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염산이 아니고 뭐를 사용해야 되나요? 황산 1+1을 사용합니다. 답은 정량 한계는 0.2mg/L, 정밀도의 상대 표준 오차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죠. 그리고 답은 발색 후에 고온에서 장시간 방치하며 퇴색됨으로 가일에 주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이 바르게 설명된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부 다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존산소를 전극법으로 측정했을 때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정량 한계가 얼마죠? 0.5mg/L이 뜹니다. 전극법으로 측정할 때. 나머지 경막 필름은 가스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므로 장시간 사용 시 황화수소 가스의 유입으로 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 다음에 정확 또는 수중의 용존산소를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으로 측정한 결과 비교해서 산출한다. 여기서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는 게 적정법을 뜻합니다. 적정법. 그리고 정확도는 4회 이상 측정하여 측정 평균값의 상대 백분율로서 나타내며 그 값이 95%에서 105% 이내여야 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극법이라는 것은 자동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적정법에서의 정량 한계는 0.1mg/L예요. 그래서 적정법이나 정극법에서 특히 용존산소나 노말핵산 추출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정량 범위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분석법에는 적정법이 있어요. 이 적정법이 윙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정극법, 광학식 센스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자, 48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수질용 분석기의 파장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파장이 보통 200에서 1200나노미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범위가 200에서 9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200에서 900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흑광광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흑광광도법은 빛이 시료 용액중을 통과할 때 흡수나 산란 등에 의해서 강도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답은 흑광광도 분석 장치를 이용했을 때 최고의 투과도를 얻을 수 있는 흡수 파장을 선택해야 한다. 자, 그리고 흑광광도 분석 장치로는 광음부, 그리고 파장 선택부, 시료부, 척광부로 구성되어 있다. 흑광광도법의 기본이 되는 램비어테이비의 법칙에서 흑광도 A는 로그 I분의 I0. 다시 말해서 흑광도 A는 로그 투과도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틀린 부분은 4번인데 흑광도 분석 장치를 이용했을 때는 최고의 투과도를 얻을 수 있는 흡수 파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저의 투과도를 말합니다. 최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해 보시면 우리가 흑광광도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흑광도를 나타냈을 때 로그 투과도 분의 1로 표시하는데 투과도라는 것은 I0분의 I. 여기서 I라는 것은 투과 퍼센트. I0는 입사강의 강도, I는 투사강의 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I분의 I0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I라고 표기한 거는 IT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농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빛이 들어오고 빛이 나가죠. 들어오는 빛을 I0, 나가는 빛을 IT라고 하죠. 여기서는 IT를 I로 그냥 표기를 했을 뿐이에요.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사아미노 안티피린법에 의해서 페놀의 정색 반응을 발휘하지 않는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간섭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간섭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풀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풀이에 보시면 먼저 간섭 물질이 황화합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르. 이 세 가지가 간섭 물질이죠. 그럼 정답은 가번. 정답 일단 먼저 찾아냅시다. 자, 황화합물은 인산을 사용해서 pH 4로 산성화한 다음에 교반해서 황화수소나 이산화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인산이죠. 그리고 오일과 타르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을 해서 시료의 pH를 12에서 12.5로 조절한 후에 클로로폼으로 용매를 추출해서 제거할 수 있죠. 그러면 오일이나 타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주입한다는 소리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페놀을 정색 반응을 했을 때 방해 물질로 작용되는 것은 황화합물, 오일, 타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맞는 말이죠.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시료의 전처리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질의 전처리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을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산분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 산분해법이 있죠. 마이크로파와 산을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용매 추출법이 있어요. 따라서 가열법이라는 것은 전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전처리 방법은 상당히 많죠. 3분해법이 있고 마이크로파 3분해법, 회화에 의한 분해법, 용매 추출법. 대표적으로는 3분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5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작용시켜 생성되는 적자색의 착화합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정량하는 항목은, 자, 여기서 적자색의 착화합물이 이제 적자색이 발색이 됐어요. 그리고 흑광도는 540나노미터. 따라서 500대의 파장은 적색 계통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라는 시약을 사용하게 돼요. 자, 어떤 물질이 될까요? 크롬이죠, 크롬. 크롬 중에서도 육가크롬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삼가크롬이 정답이 되려고 하면 강산화제가 나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삼가크롬은 발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삼가크롬을 육가크롬으로 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강산화제를 써야 되죠. 강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KMNO4라는 과망간산 칼륨이죠.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에 의해서 산화시켜 이렇게 나오면 삼가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에서 산화시켜 이런 말이 없으면 유가 크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라든지 적사제 540나노미터는 공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피토 간의 압력 수도 차이는 5.1cm이다. 지식의 유체인 수원의 비중이 13.5일 때 물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물의 유속 V는 자, EGH 루트로 우리가 나타내요. 그죠? 자, EGH 루트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자, 중력 가속도고. 자, 그리고 H라는 게 뭐죠? H라는 게 우리가 통합이라고 했죠. 통합, 속도, 수도.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자, 여기서 수도 차이, 그리고 비중 두 개를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수도 차이의 비중을 곱해서 미터로 계산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5.1cm라는 게 압력 수도라고 그래서 수온주의 값이에요. 그래서 수온주의 값이니까 수온주의 비중을 곱해서 우리가 수주의 값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0.051 곱하기 13.5라는 수온주의 비중을 곱했다는 소리는 수주로 단위를 바꿨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68 m/s죠. 자, 여기서 수온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HG에서 곱하기 13.5를 해주면 미리 H2O가 되고 미리 H2O에서 나누기 13.5를 해주면 미리 HG로 전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수온주의 비중 13.5가 안 주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를 썼을까요? 13.6을 썼겠죠. 왜? 우리가 수온주의 비중을 1332mH2에서 760mHg를 나눠줘서 13.6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온주의 비중이 지금처럼 주어지면 주어지는 13.5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액산 추출 물질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건조 정발용 플라스크의 무게가 52.0124g, 추출 건조 후에 정발용 플라스크와 잔류 물질 무게가 52.0246g, 시료의 양은 2리터예요. 그러면 단위가 지금 mg per 리터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mg이 질량이니까 후의 무게에서 전의 무게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의 무게가 52.0246g, 전의 무게가 52.0124g. 그래서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줘요. 그리고 리터라는 것은 시료랑, 시료가 2리터니까 2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6.1mg per 리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과지를 사용을 했다는 소리는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 전의 무게를 빼요. 포집 전의 무게라는 게 여과지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g을 mg으로 바꾸고 나누기 시료량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6.1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입니다. 용액 중의 시안 농도를 2.6mg per 리터로 만들려고 하면 물 1000리터에 용해될 NaCn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NaCn의 양을 계산하니까 NaCn일 때 여기 시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죠? 1몰. 그래서 NaCn일 때 시안이 1몰이니까 Cn-. 자, 그러면 NaCn의 분자량은 계산해 보니까 40g이에요. 시안은 26이죠? 그래서 49g일 때 26g은 지금 NaCn이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X를 놓고 시안의 농도가 2.6mg per 리터예요. 자, g으로 계산하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물 1000리터를 곱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없어지고 뭐만 남죠? g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NaCn은 4.9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갈선 분광법의 이염화 주석 환원법으로 인산염을 분석했을 때 흑광도 측정 파장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염화 주석 환원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흑광도의 파장은 얼마죠? 690나노미터가 정답이에요. 자, 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산염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갈선 분광법이 두 개가 있죠. 자, 이염화 주석 환원법,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이거는
이어마 주석이라는 환원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어마 주석 환원법, 아스코르빈산이라는 환원제를 썼다고 해서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이어마 주석 환원법일 때 0.003,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일 때 0.003 똑같죠? 반면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에서는 0.1, 그리고 이어마 주석 환원법에서 측정 파장은 690나노미터,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은 880나노미터죠. 자, 그리고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서는 710나노미터에서 측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광도의 측정 파장이 가장 높은 게 총인이다 이렇게, 또는 인산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찾아주시면 되죠. 반면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측정 파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 방법 정리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수험 준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